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가 뭐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니싱 끝내는 거 아니고 어메이징하게 끝내주게 좋은, 끝날 때까지 설명하는 이런 뜻입니다. 끝내주는 경제 9월 20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IQ 얼마나 되세요? 한국인 IQ 평균보다 더 IQ가 높은 AI가 나왔거든요. 챗 GPT 만든 그 오픈 AI에서 O1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강정수 박사가 뒷코너에서 딱 40분 뒤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먼저 정책이 경제다 시간 윤형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안 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정책 지역화폐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지역화폐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 뭐 좀 재밌는 일 없었나요? 저는 그 미국발 소식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네.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되게 이름도 멋지게 옛날에 금리 인상 인하 이렇게 표현했는데 롱스텝이니 뭐 빅컷이니 뭐 이렇게 좀 멋진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리면 빅컷 그래서 0.5% 포인트나 무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게 아주 이제 특히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였는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미국 연준 빅컷의 한국은행 대량 난감. 아니 왜 난감했죠? 네, 한국은행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기구이잖아요. 아마 그 정부 기구 중에서 뭐 검찰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뭐 이 정부의 검찰이 독립성이 별로 없지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물가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유일하게 독립적이지 못한 대상이, 아주 의존적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도 아니고요,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연준이 내릴 때 그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않거나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요, 그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막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 연준이 이제 낮추고 싶으면 낮춰도 돼 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낮췄으니까 우리도 낮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낮춰보려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해봤는데요. 움직이려고 해보니까 지금 다리에 모래주머니가 한쪽에 100kg씩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모래주머니? 예, 그리고 다리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몸이라도 움직여볼까 했는데 상체에도 양쪽 팔에도 모래주머니가 또 50kg씩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금리 높아서 고통받는 분 많은데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리는 게 지금 너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아주 안 좋고 정부도 경제 운영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래쪽에 있는 모래주머니는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요새 난리가 났고요. 팔에 붙어있는 모래주머니는 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요즘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정부에 이견과 일종의 쓴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부채 관리가 잘못되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관리가 잘못되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면 집값이 더 오를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서 네. 빚도 더 늘어날까봐.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그렇군요. 진짜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이신데 하여튼 경제학적 소신대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좀 한 주 동안 픽을 하나 하신다면 무슨 소식이세요? 일단 제가 한 주 동안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정책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실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이탈리아 정치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정치는 모르겠고 이탈리아 기후 위기다. 한국은 이렇게 더운데 유럽은 좀 추워가지고 그 폭설 폭우 내려가지고 지금 지구가 망할 것 같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망할 뿐이에요. 지구는 뭐 빙하기 와도 그냥 지구는 아직도 한 45억 년 더 이제 살 수 있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한 거는 기후 위기하고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순방 갔잖아요. 체코 순방 갔는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외신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고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가 2009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로 15년 만인가요? 10몇 년 만이죠. 하여간 그 되게 오랜만에 이제 15년 맞네요. 예. 이제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상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인데 지금 여기에 가장 그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어제 기사였나요? 웨스팅하우스 걸림돌 뿌리 뽑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이게 좀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걸림돌이죠?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의 원전의 한 절반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예요. 유망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술력은 많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도시바가 인수를 했어요. 일본 도시바가.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천문학적으로 적자를 2010년대 후반에 내면서 도시바가 팔아버렸습니다. 걔네가 모 회사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걔네가 막 완전 일본의 원전 회사들이 다 망할 뻔했거든요. 지금 한 3개 정도가 막 다 망할 뻔하고 도시바도 망할 뻔하니까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재매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재작년에 2년 전에 캐나다하고 무슨 기후회사 이런 데에서 다시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너무 기후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전을 배제를 하고 이 기후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는 원전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나오면서 원전이 다시 유망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원래는 미국 회사였는데 지금은 최대 주주가 캐나다가 돼요.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돈을 뽑아먹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지적재산권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가압식 경수로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인 건 맞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화시켜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얘네가 야 옛날 거니 우리 거 썼으니까 옛날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9년에도 우리가 그 두바이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맞나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전 지을 때도 한 20억 달러, 186억 달러인가 우리가 총 계약 금액이었는데 20억 달러 정도를 얘네한테 줬어요, 웨스팅하우스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번에 폴란드하고 한번 계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상 됐다라고 그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어가지고 안 되고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랑 계약하고요. 딴지가 그 특허권료를 많이 달라고 하는 특허권료를 달라고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 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 원자력 그룹이란 게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원천 기술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예 미국 법원에다가 때려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반독점 문제가 아니 반독점이 아니라 얘네가 지적재산권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 해당 국가 정부에다가 뭐 폴란드니 체코니 이런 데다가 지금 이미 체코에다가고 이미 걸었어요. 걸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지금 나오는 게 2년 전 기사인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땄어요. 폴란드가. 우리가 처음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폴란드 원전 우리가 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거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왔어요. 저렇게 걸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따는 것처럼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헷갈리실 거예요. 있었어요. 왜 체코 원전이 첫 번째냐. 근데 폴란드 원전은 어그러졌어요. 다 딴 줄 알고 있었어요. 예, 다 딴 줄 알고 했잖아요. 그때 막. 그러니까 이게 맨날 보도자료만 내고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 걸림돌 뿌리 뽑는다라고 지금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줘가지고 옛날에 두바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방식으로 하는 거가 있는데 얘네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본인들이 사업권을 따내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업권의 상당 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기네들이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체코 원전 이게 가장 제가 이제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냈을 때 경쟁자가 프랑스하고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낮은 단가예요. 중국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웨스팅하우스까지 돈을 떼주거나 얘네한테 사업을 일부 주면은 이거 적자날 수도 있겠다. 그 야심찬 체코원전 수주 사업이 예. 밑지는 사업이 될 수도 이건 있다. 내가 지금은 몰라요. 어차피 이거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무슨 말의 잔치 막 이런 거 필요 없고 웨스팅하우스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오는지가 이거가 성패가 달렸다. 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두바이 때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후쿠시마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사실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다가 일본 갔다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 상황. 돈이 훨씬 급해졌고 그때에 비하면 2008년 이때에 그리고 비하면 대주주가 사모펀드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거에 한번 돈의 혈안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낙록하지가 않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는데 지금 대주주가 걔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뭐 한미 동맹이 강화됐는데 그러면 2년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사실 이 문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발표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자력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말이 굳이 들어갔어요. 그때 한미 했을 때. 그게 이 얘기네요. 그게 이 얘기예요. 웨스팅하우스 거 존중해라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 들어가는 거 보는 순간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야 큰일 났다 이거. 오히려 더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이거. 미국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 한미가 예, 한미 그 정상회담 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원전 수출이라도 잘했다라고 지금 막 홍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다를 게 과장- 아니라 예, 예. 시간 한번 할애해가지고 한번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도대체 평소에 뭘 하시길래 일주일에 픽 하나 해보세요 하고 5분 만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0분 넘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밑지는 장사 될 수도 있으니까 눈 부릅뜨고 다시 지켜봅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진짜 이거 저도 궁금해요. 저도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 쏠쏠하게 쓰고 있었는데 요새 막 옛날에 서울의 경우에는 10% 예전에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던 지역화폐가 다 5% 할인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분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지역화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예산을 0으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살아나고 이번에도 또 내년 예산 0으로 만들었는데 또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끝끝내 입법까지 해가지고 지역화폐법이라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게 뭔지 왜 이거 갖고 싸우는지 이거 좀 오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통과된 거죠.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려는 거죠. 본회의가 통과가 된 거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겠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이게 그거를 이제 이거는 그리고 제2요구권에서 재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 제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탈할 가능성이 예, 없다. 이건 이탈할 가능성 없다 저는 봐요.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는 월요일 날 제가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기대됩니다. 월요일 좀 꼭 와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제로다. 제로다. 제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개혁신당 의원 3명도 반대했어요. 아니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쨌든 뭐 지역화폐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약간 오늘 제가 보기엔 윤영중 대표님하고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겠네요. 개요를 얘기를 하고 이제 디테일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줄여서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에요. 그렇지. 이게 저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폐가 아닙니다. 지역 화폐가. 화폐가 아니다. 예. 화폐라는 말은 못 쓰게 할 거야. 한국은행 같은 못, 데서.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는데 실제 외국에는 지역에서 쓰이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품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뭐죠? 해피머니 상품권 해피머니. 망한 상품권이에요. 잘 되는 것도 상품권은 있어요. 용도가 어디에 쓰임의 용도가 있고 문화상품권 기한이 이런 거.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환불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뭐 그거를 유통하는 업체를 지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률이 이미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지원.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쉽게 재정 얘기를 지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발행을 하잖아요. 아, 이 원래 상품권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자체가 상품권이다.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니까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3년 범위 이내에서니까 대충 3년 되겠네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한테 너희 이번에 얼마 발행할 거야 다 수요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에 냅니다. 예산. 우리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과장이 있고 정부 여당의 과장이 있는데 의무화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기재부가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게 예산 영원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영원안을 이미 정부안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예요.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입니다. 행안부는 무조건 반영을 해가지고 기재부한테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인데 그러면은 기재부가 그러면 행안부 올라온 거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는 다 올라오면은 기재부가 결국 마지막에 하잖아요. 기재부가 이거를 다 받아준다라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과대 이렇게 해석이 된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이게 무슨 시그니처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네. 지자체에 계실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역 카페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역 사랑 상품권 그리고 요 제도는 이전에는 2009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고향 사랑 상품권이라는 제도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 화폐라는 명칭을 쓰냐면은 원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이전에 그 지역 화폐라는 개념과 또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작은 이제 소도시들에서 지역 화폐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버전으로 등장한 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서 지역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뭐 법안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안은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그런 법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그 올해 지역 카페 예산은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작년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2023년부터 거슬러 가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추경호 부총리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죠. 이거는 재정 중독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은근슬쩍 여야가 합의 봐가지고 3,500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1조 넘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그때는 정부 코로나 때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급격히 증액된 측면이 있었었고요. 뭐 3,5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국비 지원이 처음에는 한 4% 되다가 지금은 한 2%, 3% 되거든요. 2% 기준으로 하면은 국비가 2% 곱하기 50배만큼 이렇게 발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거 이상으로도 발행하기 때문에 뭐 3,000억 곱하기 50배 하면은 계산하면 15조 정도 되나요? 네. 한 발행액 수 보니까 한 20조 원 되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네 예산 더 내가지고 그렇죠. 할인폭을 키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늘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액수는 아니고 올해도 그리고 작년에도 3,000억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은 또 3,000억 원, 이제 전액 삭감 3,000억 원, 3,500, 3,000억, 올해도 아마 3,000억 정도로 복원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마찬가지로 옥신각신하고 이재명 표 예산이다 해가지고 살려내고 막 할 건데 기왕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카페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우리가 지역 카페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이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재정 중독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산안도 작년에도 0원, 올해도 0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반대 근거가 있을 텐데 반대 근거가 뭐죠? 일단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국민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예.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역 화폐로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전국민 25만 원 하려면은 그거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지 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을 바꾸면은 이제 가능한 예산 내에서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 이제 개정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예를 들면은 2% 정도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5% 이거 수치는 제 맘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은 뭐 발행, 판매, 뭐 환전 이런 것까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면은 뭐 예전에 2%인 게 뭐 5%나 10% 정도로 정부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25만 원씩 나눠 주듯이 이거라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떴습니다. 그리고 앱에 뜨면은 들어가가지고 막 클릭질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한 뭐 10만 원짜리를 사면 7% 깎아가지고 예. 뭐 9만 3천 원에 사고 그러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2% 내준다는 건 그 7% 깎아주는 것 중에서 2% 정부가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5%는 지자체가 내고 지자체가 뭐 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은 수치는 정확하지 지자체 않지만. 발행은 예. 다 지자체가 하더라고요. 발행은 다 구청 지자체가 같은 하죠. 데서 하고 예, 예. 그때 그 비용은 추가로 또 의무를 그러니까 지원해야 쉽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정부가 이 유통 뭐가 됐든 유통 비용까지 만약에 발행 비용이나 유통 비용까지 내주면 할인 폭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짜리를 그 전에는 9만 3천 원에 샀으면 이거를 8만 5천 원에도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읽었어요. 저는 이거는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국가는 이거를 자율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정부의 반대 논리고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약간 과장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을 하게 행안부 장관이 그래서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런다고 기재부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부의 고유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돈이 있는 지자체가 더 잘 발행해줘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정부가 다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있으면은 지자체가 예산이 있는 돈 좀 버는 데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버리면은 잘 사는 지자체한테 더 많이 주고 못 사는 지자체한테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으로 사실은 그거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균형 발전에 이게 이제 정부의 일단 반대 논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목조목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데 맞으시죠? 이재명 대표는 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데. 아유 지역 간 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죠. 그리고 입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역 간 격차는 그 어떻게 각 지역의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격차가 생기고 격차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차가 있다면은 격차가 뭐 있는 상당히 이제 뭐 낙후된 지역에 더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금을 더 내려보내면 될 일이고요. 그 내려보낸 그 지자체에서 그 돈을 지역 카페에 쓰든 뭐 다른 쪽에 쓰든 그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카페를 뭐 정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좀 이상민 장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라 뭐 이렇게 그 하나하나 논평할 필요는 없고 원래는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 제도를 재정 중독 사업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이 조세재정연구의 연구 결과 이 제도가 사실 의미가 없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 심지어 이제 경제학 페이지에 실린 논문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그 논문에도 실렸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또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던 거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낸 이제 보고서 또 그 보고서를 발전시켜서 이제 2021년도에 논문으로도 이제 냈는데요. 송경호, 이환웅 두 이제 부연구위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고요. 뭐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지역화폐의 효과는 없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네. 효과의 대상이 뭐예요?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인데요. 거는 그럼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갔냐 이걸 따진 건가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효과가 역의 그 소비 유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역의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 내가 아닌 지역 바깥에서 소비를 하게 하는 효과가 지역 역의 소비 유출인데요. 그거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또는 뭐 어떤 군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돌고 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논문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유한다. 불편을 끼친다. 그 사람들은 소비를 좀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안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저 동작구 사는데 꼭 영등포구 가서 쓸 수 없다는 것 좀 이상하게.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역 화폐가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그 역의 유출 소비를 역의 소비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게임 이론의 이제 제로섬과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지역, 이렇게 한 지역에서 역의 유출을 막게 되면요. 당연히 인접 지역에서도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발행하고 저기도 발행하고 여기도 발행하고 결국 그 경쟁 효과 때문에 그 역의 유출 방지 효과는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동작구 살던 사람이 영등포구 가서 쓰는 것도 있고 영등포구 사는 사람이 동작구 가서 쓰는 것도 있는데 양쪽 다 지역화폐 발행하면 다 자기 구에서 쓰는데 남의 구에서는 안 와서 써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똔똔이다. 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한 것은 결국에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도 그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금 때문에 그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인 것이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었으면은 그걸 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쓴 효과밖에 남지 않는데 그 보조금을 쓴 효과의 소비 승수가 다른 재정 지출에 비해서 월등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효과는 결국에는 이 제로섬 게임 때문에 그 소비 지출을 증가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고 특히 뭐 일종의 계량 분석까지도 했는데요. 대형 슈퍼의 소비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원래 못 쓰잖아요. 큰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죠.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많은 경우 그 한 10억 원 이하의 이제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만 요즘은 그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상점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50평 이상의 슈퍼와 50평 이하의 슈퍼를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50평 이상의 슈퍼 중에서도 매출 10억, 12억 이하의 이제 상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50평 이상의 슈퍼에서는 매출이 한 15% 늘었고 50평 이하의 식료품점에서는 9%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보면은 둘 다 사실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소비자들의 뭐 선호에 따라서 어디가 더 이제 더 높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근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 가지 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의 중요한 효과, 아까 이제 지역화폐를 10억 원 매출 10억 원 이하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정책적 설계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것도 성남시장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그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지역 내의 작은 상점들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런 기준들을 이제 요즘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뭐 20억, 어디서는 30억, 어디서는 업종별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정책이 있죠. 온누리 상품권. 그거는 시장에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지역 화폐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 정책이 더 우월한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추경호 부총리도 앞으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온누리 상품권도 비슷한 정책적 효과가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시장에 있지 않고 동네에 있는 상점들에선 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온누리 상품권 정책을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도 논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확대하면 사실상 지역화폐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데다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더 훨씬 더 나은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네, 확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확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거는 소비 진작 정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도 왜 온누리 상품권에 집착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을 그렇다면 지역을 더 넓히고 재래시장 이외의 지역으로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지역화폐 정책이 이렇게 죽이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이게 이재명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가 어떻든 간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가 성남시장 예. 때부터 계속 키워와서 전국에 확장시켰고, 거의 이재명표 본인의 정책이 업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효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 정책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예.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내용적으로 이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모르죠. 소비 진작 효과 있는 거야 저는 없는 이 거야. 보고서를 이제 간단히 읽어보고 기사도 읽어봤는데 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게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측정을 하지만 이게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양쪽의 주장에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조금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약간 민주당 쪽에 죄송합니다. 지역 화폐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라는 건데, 지역 화폐를 많이 쓴다라고 해서 이거를 추경호 부총리처럼 재정 중독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잉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까 3천억이 예산 3천억이라는 데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억 예산 지자체가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발행을 하고 정부가 조금 보조를 하는 건데 뭐 몇 %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가지고 지자체가 안 되면 망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가는 것도 완전히 그건데, 민주당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지 않아요. 자, 제가 서울시 무슨 사랑 이거 지역 사랑 상품권, 서울 사랑 상품권 써봤거든요.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빨리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썼을까요? 애 학원비 내는 데다 썼어요. 그러니까 1인당 깎아준 게 돼. 1인당 쓸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사용처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학원비가 제가 안 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상품권을 안 샀으면은? 내셨겠죠. 냈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이득이 온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몇만 원어치를 할인받아가지고 이거를 낸 거니까. 저한테 동네에 있는 학원비로 냈겠죠. 아니, 그래, 어차피 굴을 대치동 가가지고 못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겠죠. 네.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은 뭐 대치동, 내가 만약에 우리 애를 대치동으로 보내면 대치동 거는 그쪽에 보고 동네 거는 뭐 이렇게 냈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사랑 그냥 지자체가 능력이 되면 하면 돼요. 정부도 뭐 엄청나게 무슨 50%막 절반 정도 뭐 하프하프 이렇게 매칭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 2%, 3%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보기엔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지역
상품권만 도입이 되면은 민간 경제, 내수 경제 그리고 이 자영업자 다 살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건 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차피 쓰이는 돈은 어차피 그 대체 효과가 아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현금 쓰는 거 요거 하는 거고 그 이득은 자영업자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소비자한테도 가는 게 더 크다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제가 이득을 받지. 아까 학원비 낼 거를 요만큼 할인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내므로 인해서 한 몇만 원 이득 받잖아요. 이 효과가 더 크다고 보지. 이거를 지역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학원비도요. 요새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많습니다. 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서는 못 씁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 학원에서는 못 쓰고요. 지역에서 자영업자처럼 일하시나 학원에서만 쓸 수 있고요. 물론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 없어요. 네, 만병통치약으로 이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에 사실은 여야 간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2024년도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확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합의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치르려면은 이거 완전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해요. 이거 사실 기초지자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까지 재정중독 사업이고 나쁜 사업이라면은 내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당과 맞지 않는 정책인데 그냥 지역화폐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뭐 심지어 제가 원희룡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나 원희룡 씨가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카페를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늦게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근데 처음 코로나 때는 그 지역 카페가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탐나는 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빠르게 사용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여기저기 포스터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네. 대주도정의 대표적인 성과 탐나는 전 확산.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카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딴 데서 비행기 타고 그러네.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여기는 이게 경계가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쓰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이 정책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선거를 치르려면 이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유용성은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어느 정도 유용성에는 최소한 합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온누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난 그 온누리 상품 보도자를 봤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살리고 뭐 시장 살리고 그래서 내수 경기 진작하고 그런 얘기 다 들어있어. 거기도 똑같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러면 윤영중 대표 시나리오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고 폐기되지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이걸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해가지고 지역화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도 우린 지역화폐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에서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특활비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깎아버리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엄포를 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딜이 되지 않을까. 검찰 특활비 합의하고. 아니 지금 검찰 특활비 지금 명언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검찰 특활비하고 지역화폐하고 무슨 상관인데? 조금만 깎고 이거 살려줄 테니까 자 지역 이거 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위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밑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관전 포인트 하나를 제시해드리면요. 2023년도 예산은 3,500억이었고 올해 예산은 이제 3,000억 원이었거든요. 저는 3,500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3,500억을 넘을 수도 있고 또 안 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딜 과정에서 특활비라든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많은 주고받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카페를 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주체, 관장 주체는 행정안전부예요. 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서 지역 카페는 훨씬 더 뒤늦게 활성화되고 사실상 성남시가 청년 기본소득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책인데요. 온누리 상품권
행안부인가요? 저기 아닌가? 중기부 아닌가요? 아, 중기부 소상공인지. 맞아요. 예, 중기부입니다. 네네네. 예, 중기부. 중기부입니다. 그 산업진흥 관점에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점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역 카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 특성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게 그 가맹 점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게 차이인가? 그렇습니다. 지자체 이거는 관장의 주체가 굉장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지자체들이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개입이나 뭐 국회가 어떤 개입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뭐 관장의 주체를 뭐 지자체로 옮기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상상력을 좀 보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정책적인 포인트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논의할 있습니다. 수 있겠다. 네. 아, 오늘 그 반응이 많으시네요. 관심이 많으세요. 예, 도돌이표님은, 이거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김준일 평론가님 반갑다고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이창근님, 솜사탕님 이런 분들은 이거 만병통치약 이런 거 아니지만, 이거 자영업자들 지금 10명 망할 거 8명 망하는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상품권 들고 와서 써주면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요. 아니 뭐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지역 이 상품권을 하는 것과 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게 더 자영업자 살리는데 효과적이지. 왜냐하면은 없는 돈이 내가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한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내 돈이에요. 거기를 할인폭이 요만큼이 있는 건데 더 그런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나도 그진데 지금 갑자기 내가 돈을 더 쓰느냐 더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이 자영업자들하고 아주 전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관련은 있지만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저쪽 이제 자영업자한테 약간씩 도움이 되는 정도라면은 지금 긴급하게 내수를 살려야 되는 거는 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25만이 됐든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이게 막 섞여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역화폐는 예산 규모로 보면은 이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훨씬 작은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책에 또 이제 경로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그 재래시장을 벗어나서 쓸 수 있게 되면 상당히 더 지금보다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기존에 쌓아왔던 경로를 벗어나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지역 카페는 지금 여러 지자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기존의 경로가 상당히 괜찮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겉으로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엔 합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약속대령 같이 이런 그 가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짜 싸움을 계기로 좀 의미 있는 정책적인 좀 논의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IQ 있잖아요. IQ 몇인지 아시죠? 그거보다 더 높은 AI가 나왔다 그러니까 5원 강정수 박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김준일 평론가님의 코멘트 역시나 돈을 풀어야 효과가 생긴다. 돈을 찔끔 쓰고 효과가 아주 좋은 정책을 있을 수가 없다. 세상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지역 카페도 돈을 푸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중요한 정책이다. 3천 원만 써도 10조 이상 풀립니다. 네, 오늘의 배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따로따로 다른 거니까 두 개 따로 논의해야 되고 저는 둘 다 하면 좋겠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민생정책은 여야 구분하지 말고 좀 합의해서 착착착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특검법 이런 거 좀 싸워도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오늘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 내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가 기반을 점점 잃어가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제일 첫째로는 보수의 대표자인 YS 대통령이 IMF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절단내버리는 데서 보수만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이 되면 경제가 아주 완전히 망하고 무슨 뭐 좌파로 가서 안 된다는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IMF 사태를 극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일반 보수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복지를 일국에 두고 나니까 30대 40대가 그걸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가 인수위 때부터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실행을 별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쏘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 보수가 수도권에서 선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 인식을 못 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인 IQ를 넘어서는 AI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에서 O1을 내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강정수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O1이 지금 모델 이름인 거죠? 네. 챗 GPT의 GPT 네, 뭐 이런 것처럼. 뭐 조금 오타쿠들이 진 이름 같죠. 왜 오원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GPT-4o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에서 O를 따온 거고 지금 다음 버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버전이 오리온 양파 그 오리온을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니언 양파인가요? 네, 어니언. 어니언. 그래서 이러한 거기에서 좀 갖고 온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O1입니다. O1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2023년 여러분들이 챗GPT 3.5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면서요? 네, 영상을 먼저 좀 보고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거기에 또 오픈 AI에 한국인 개발자가 있어서 좀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픈 AI는 한국인 개발자 이걸 영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요? 저기 써 있는. 근데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직무상 뭐 어쩌 해서 지구상 뭐 어쩌고 이런 해서 번역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네, 이 한국어의 독특한 이 능력이잖아요.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 방법이 있다. 정확하시네요. 네, 이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에어비앤비에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에어비앤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면 이상하게 에어비앤비에 있는 AI가 와서 그걸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더러워요부터 시작해서 뭐 방이 지저분해요. 뭐부터 저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하면 번역기를 돌려서 부정적으로 근거 없이 했을 경우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까지 어떠한 AI도 저것을 번역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삭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에어비앤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체에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한국말로 댓글을 써놓으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표시가 되지만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수도 없고 삭제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럼 미국인 집주인은 그 댓글을 봐도 이게 뭔 뭔지 뜻인지를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어비앤비체라. 그래서 이걸 놔두게 되고 한국인들만의 하나의 징표로. 그래서 한국인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예약할 때는 꼭 저런 글씨체로 쓰여 있는 걸 확인해 봅니다. 여기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구나. 이거를 에어비앤비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IQ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평균 IQ가 100입니다. 평균이 100인가요? 딱? 네. 100은 좀 넘으시겠죠? 그래서 평균 IQ가 100인데요. 한국 사람 더 똑똑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뭐 한국에 뭐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IQ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GPT-4o나 뭐 GPT-4 터보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는 다 80과 90 사이에 있었어요. IQ는 높지 않았군요. 네, 80과 90 사이에 있었는데 요번에 GPT-4o는 120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120? 네.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치를 조금 넘어서는.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하고 비슷한.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 100이 사실은 저 에버리지가 전 세계 인간의 평균이에요. 저 그래프 가운데. 네, 가운데 있는 저 꼭대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 하면은
정규 분포를 하게 돼 있고 물론 뭐 한국인들은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110 생각하지만 정도 된대요. 네. 한국인 평균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120이니까 대단히 한쪽에 정규 분포의 한쪽 부분으로 지금 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5원 노란색 저게 이제 이번에 네. 나온 그렇죠. 그 모델인 거죠. 왼쪽에 있는 건 다른 모델. 네네네. 이전의 모델. 초기 모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거나 음성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수준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텍스트에 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지금 좋다라는 거고 5원은 여러분 여기다는 사진을 올리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할 수가 없는 멀티모달이 아니에요. 텍스트만으로 봤을 때 IQ가 저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인지 능력들, 시각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능력으로만 120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길래 IQ가 높아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어디에 두 가지가 항상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습 단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습 단계는 공장을 짓는 거고요. 우리가 공장을 설계하고 짓는 거고 더 큰 공장을 좋고 더 멋진 공장을 짓는 거고 추론 단계는 거기에서 생산 설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면 3.5, 4.0, 4.0 터보, 그다음에 뭐 GPT-4, 5, 뭐 이렇게 나왔던 거는 공장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공장을 더 크게 지게 되면은 훨씬 더 능력도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흔히 말하는 환각작용도 줄어들고 근데 공장을 짓는 비용이 컸던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생산 설비는 추론을 싸게 했어요. 점점 가격을 낮췄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즉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동작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제 토큰과 토큰을 연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단어나 단어 뭉치를 갖다가 토큰이라고 해요. 한 단어가 나오면 강정수는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를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다음 하나의 토큰을 나오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하고 이걸 근데 통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연결하거든요.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GPT에 물어보셨을 때 정답을 얻는 것, 정답을 말해주는 것, 답을 해주는 것, 정답이 아니라 답을 해주는 것을 추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계속해서 낮춰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빠르게 간단하게 해주려고 했었던 건데 요번에 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느리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API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에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비용이 훨씬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은 못 쓰는 거고 유료로 사용하는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단히 비싸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언어 개발하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공장을 어떻게 크게 질 것만 고민하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을 집어넣고 여기에 뛰어난 인재들 집어였는데 GPT-4는 아니야. 추론도 중요해. 이 추론도 더욱더 효율성 있고 정확성 있고 훨씬 더 능력 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의 AI 발전 방향하고 다른 발전 방향과 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기점이네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강정수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답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대학 다니시고 유학 갔다 오고 막 일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과정들이 학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 네네네. 그리고 지금 답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인 거예요? 네네. 그것이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이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뽑아내는 거가 쉽게 얘기해서 저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추론인 거고 제가 이제 그것의 퀄리티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GPT-4.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두 가지가 네. 다른 건가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제 요번에 썼던 이 5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단계별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과가 3개에 600원이면 5개는 얼마일까요? 하면은 절대 못 맞췄어요. 수학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지 수학을 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항상 단어를 그냥 자기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문을 잘 안 하죠. 여러분들도 GPT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거 하면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파리에 영어 PARIS 파리에 R 몇 개 있어 이것도 물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R 단어를 두개 한 있다고 막 그래요. 뭉치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R이 몇 개인지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도박하듯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가 3개가 600원인데 5개는 얼마일까 못 맞히죠. 그러면 근데 이 5원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를 다 쪼개요. 쪼개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개가 600원이니까 그럼 3 곱하기 600원을 3으로 나누면 200. 사과의 한 개는 200이라는 답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물어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이냐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쪼개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한 개 값을 알아야만 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퀘스천을 던져요. 인공지능이. 맞아요. 생각하는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래서 사과가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600을 3으로 나누니까 20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5개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200 곱하기 5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래서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여기 전문 용어로는 생각의 연쇄라고 해서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의 이 연쇄. 그래서 이 과정을 답변할 때도 집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할 때도 집어였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그것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고 아마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최초 공개 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학습을 할 때 전 세계에 1,000명의 개발자를 하청업체에 자회사에 하여튼 뭐 하청업체겠죠. 외주회사에 고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단계별로 쪼개본 거예요. 단계별로 쪼개보면서 이 기능에 요 하부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하부 기능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또 하부 기능이 있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이건 서로 다른 거고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하부 구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각 하부 구조 1, 2, 3은 또 3가지씩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다 쪼개져서 학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항상 모든 코딩에는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딩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잘 짜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았던 거는 역시 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수학 문제도 쪼개준 거고 물리 문제도 쪼개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개발자들이 모여서 오픈 AI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도 이미 쪼개진 구조화된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를 갖는 구조화된 이러한 것으로 학습을 시켜줬고 그렇게 이미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수학 문제, 프로그래밍 문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 물리학의 문제, 학술적인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학습시킬 때도 쪼개서 했잖아. 단계별로 했으니까 넌 단계별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단계별로 답을 해줄게. 이것이 있다 보니까 수학, 물리학, 그리고 일반적인 학문적인 영역들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월등히 좋아진 겁니다. 아니 이해가 딱 되는 게 제가 초보 코더거든요. 초보 프로그램. 근데 그동안에 코딩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사과 3개에 600원인데 5개 얼마야 이런 문제를 코딩한다 그러면은 3개에 600원을 계산을 하려면 나누기 코드가 있어야 되는 막 찾아서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코드 청크라고 해가지고 꼭 모듈을 딱 찾아서 붙여. 그 다음에 곱하기 할 수 있는 것 막 검색해서 그것도 붙여. 그런 다음에 사과를 표현할 수 있는 뭘 갖다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던 그 과정을 그냥 AI가 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월등히 이걸 요즘 AI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되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영상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2024년 올해 8월에 이 익스닷컴에서 되게 유행을 했던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8세 소녀가 만 8세 소녀가 3분 만에 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맞추는 게임을 AI를 통해서 만들어요.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라이브로 찍히면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이것도 회원가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회원가입도 하나 만들지 그랬더니 딸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AI랑 얘기해서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 사이트는 1분 만에 또 만들어요. 8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또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 에이전트가 GPT-4o 때문에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네. 오원은 생각할 수 있는 AI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 수 있는 AI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요즘 AI 에이전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I 에이전트 핵심은 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도구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얘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활용을 해서 시리가 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진화를 할 때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을 갖다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되면서 인간의 뇌의 기능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또는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간이 도구를 쓸 수 있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것, 호모 하빌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흔히 말하는 오스트랄피테쿠스 이러한 즉 인간의 원시적인 종인지 인간의 종은 실제로 호모 하빌리스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구를 이 뜻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우리가 뭐 AGI라고 얘기하던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AI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 5원의 가장 유의미한 산업적인 의미는 이거는 개인용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짜봐라.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아까 전에 나누셈이라든지 청크라든지 곱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 있는 검색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회사에 있는 엑셀 시프트를 갖다가 엑셀 스프레드 시프트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를 활용해서 무언가의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인간이 명령해야 짜지. 뭐 여러분들 공상과학처럼 스스로 막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을 죽여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주시겠어요 하면은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주면은 이 도구를 프로그램에 같이 짜줍니다.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우리 그 금전 출납부 기록해가지고 네. 이 가게 경제를 좀 살려보겠어. 절약을 좀 해보겠어. 네. 거기에 적당한 툴을 찾아가지고 네. 좀 그걸 만들어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딱 쪼개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 하면 있는 거예요? 5원이 지금 못하지만 5원하고 이제 결합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5원하고 결합된 건 원래 GPT-4.5에도 이제 결합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툴들을 백화점처럼 다 가지고 있는 데랑 얘가 결합되어 있어요. 뭐 그런 또 AI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커서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들 서비스. 그러면 얘가 가서 그걸 하나 집어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가 금전 출납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통장 잔고 이 입출 금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락권을 해주면 이 친구가 예를 들자면 모든 은행 계좌 흐름들을 우리가 요즘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이데이터에서 은행 마이데이터의 권한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했던 금전 출납부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보게 되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죠. 지금까지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됐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저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올 수가 있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AI 스스로는 이건 답변을 하지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저의 재무 상황을 모르고 월 평균 지출과 소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답변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실제 우리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변화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이 지금 이미 오픈 AI에 여러분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는 월 한 22달러, 23달러 내시는 이런 계정은 벌써 1,0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월 1,000만 명씩이 20달러 넘게씩 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 엔터프라이즈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기업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겠다.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서약을 이제 GPT가 오픈 AI가 해주는 거죠. 이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최근에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업들도 쓰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기업들은 쓸 때 우리처럼 뭐 물어보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 효율화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자동화라는 거고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업무의 서비스 직종의 자동화의 도구가
과거에는 비싼 돈을 들였어야 돼요. 사실 지금도 있죠, 도구들은.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뭐 RPA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 뭐 전문 억센처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 해주는 기업들도 많고 사실은 업무 자동화 우리가 은행 가서 보험을 갖다 우리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거 이 사고 났다는 거 찍어서 올리면 보험 앱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저한테 입금이 되잖아요. 뭐 병원에서 온 뭐 이렇게 증명서를 보여주면 그럼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이 다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볼 때 아 이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급해. 라고 하면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요런 자동화 프로그램 쓰는데 여러분 대단히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컨설턴트도 와야 돼서 업무 플로우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짜서 설비까지 하는데 대단히 비싼 돈이 들었는데 이제 이 AI를 이용하면 되게 손쉽게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여러분 사무직의 일자리 축소 이거보다 더욱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러한 업을 하던 업체들이 지금 요즘 위협받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기업 가가지고 컨설팅 해줘가지고 흔히 말해서 기업 업무 자동화를 해주던 이 사람들이 가서 개발자들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기업은 이제 또 되게 유럽에 이제 클라나라는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는 기업인데 이쪽은 우리 앞으로 그런 기업 쓰지 않겠다. 자체 AI로 해결하겠다. 업무 자동화. 그래서 비용 절감하겠다. 그래서 1차적 타격은 이런 업무 자동화를 개발자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해줬던 것들을 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부 업체들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외주 용역을 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외주 용역도 대단히 싸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외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저항하시겠죠. 이거 우리가 봤던 건데 이거에 의해서 산업 규모가 만들어졌는데 국민건강공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자율화를 할 수 있고 시스템을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공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줄여들 수 있어서 좋지만 여기에서 외주도 하나의 한국에서 되게 큰 경제거든요. 중소기업에. 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산업질서 재편이 분명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그렇죠. 때는 기회도 그러니까 생기는데. 어떤 업체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자가 딴 데는 100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10명밖에 없지만 100명이 하는 일을 할게요. 하지만 거기보다 30% 저렴하게 할게요. 어차피 AI를 잘 AI도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될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AI를 잘 활용하는 개발 집단이 큰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럴 수 비용은 있겠네. 하락하겠죠. 예를 들면 예전이면은 삼성, SDS 이런 정도 그렇죠. 기업이 돼야만 했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네.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네. 소수의 인력만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도전도 분명하게 생길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이 이 AI4, 그러니까 GPT-4.5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이러한 흔히 말하는 IT 업계에서도 특히 이러한 이 기업의 솔루션들을 제작해줘서 작동하게 만들어줬던 대형 기업들부터 작은 기업들까지 미국에는 이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이 있거든요. 세일즈포스가 여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외주로 이러한 IT를 해줬던 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본인들의 사업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워낙 세일즈포스의 고객들이 우리 이제 너네 필요 없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줄게. 아예 사업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거든요. 가가지고 다 그 인력이 붙어서 서비스 해주던 회사인데 AI로 바꾸겠다. 물론 거기는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거를 다 이미 위에 단에 만들어놔서 가지 않고 누구든지 수천 개의 세일즈포스가 제기하는 예를 들면 자동화 프로그램 모델 중에서 우리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쓸게 라고 신청만 하면 바로 쓰게 해줬거든요. 근데 요 모듈을 AI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딴 데서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네 서비스에 안 올 거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들의 거품론이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 AI 서비스가 실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그렇죠. 몰렸고, 만들어내서 돈이 될 수 있다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이 칩이 AI 칩이 계속 잘 팔릴 것이지만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이게 식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냐면 AI
애플리케이션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 즉 응용, 즉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이것이 4.5가 가지고 있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4.5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경로를 다양화시켰다. 즉 학습 모델만 키우던 모델에서 추론 능력까지도 키우는 쪽으로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즉 여기에는 퍼포먼스일 거고 이거는 신뢰도, 완벽도, 품질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AI 때문에 경제 효과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삼성 SDI에게 100억 주고 시킬 일을 갖다가 SDS에게 100억 주고 시킬 일을 갖다가 한 스타트업에게 20억 주고 시켜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웹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건강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 예입니다. 특정 기업을 저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서 이 신생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입니다. 이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I 서비스를 반명하게 쓸 거고 그럼 AI가 분명히 여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AI의 응용 서비스 시대가 오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AI의 응용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수들이 학술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학자들의 이 학술 연구에 있어서의 속도가 많이 붙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사회에서는 부가가치로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저는 AI가 버블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 칩도 계속해서 팔려 나간다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는 주식 방송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하고 주가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팔려 나가는 것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매출이 2배, 3배 뛰면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와 이것 때문에 이미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는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매출이 꾸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즉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추론은 다른 요소를 더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더 점프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매출이 유지되면서 정상적인 예를 들면 10% 20%의 성장률을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른다. 이건 없는 일이거든요. 매출이 2배 3배 점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다고 내려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니까. 네,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한 가지 하드웨어 관련된 질문인데 추론은 그 하드웨어도 다른 거 아닌가요? 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추론 칩과 흔히 말하는 학습용 칩을 좀 구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초기에는 학습용 칩을 가지고 추론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엔비디아의 이 H100이나 지금 앞으로 나올 블랙엘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에다가 추론하는 것까지 쓸 수 있냐? 그래서 추론하는 전문 칩들을 만드는 회사가 나왔고 이것이 한국으로 치면 레벨리온이라는 기업이 그런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로크라고 하는 이런 칩이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추론에 전문화된 거죠. 이 추론에 전문화되고 이 추론에 전문화된 칩들은 또 하나의 특성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데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앱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이 자체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는 냉장고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다든지 뭐 로봇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추론칩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지금 4.5 정도를 처리 못할 정도의 추론칩이 4.5 지금 나오는 추론칩을 넘어설 정도로 4.5가 추론 능력이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의 추론 능력의 향상은 학습 데이터에도 이미 추론하기 쉽게끔 쪼개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조화를 오원은 해놨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도 반드시 중간 질문을 던지게 이것이 사고의 연쇄라고 하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중간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게끔 만들어놨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결합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환각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추론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론칩 시장은 무진장 커지죠. 학습 시장은 여러분 저는 쉽게 커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커지겠지만 뭐냐면 한 번 학습할 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가 이제 드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엔트로픽의 CEO는 뭐냐면 2025년에서 2026년에는 100억 달러 정도가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우리 스타트업인데 한번 언어 모델 만들어 봐. 근데 이번에 100억 투자 받았는데 못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잠재적 경쟁자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점점 높아지니까 쉽게 못 들어가니까 학습용 이 언어 모델을 갖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소수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들이 쓸 수 있는 칩은 이미 다 샀다라는 말도 있고 조금만 더 사면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하지만 추론칩은 앞으로 이 응용 분야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응용 분야와 관련된 추론칩 시장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오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원 IQ 높다부터 시작해서 추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생각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있는 비즈니스, 지금 있는 개발자들이 익혀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떠오를 하드웨어, 추론칩 기업들 이런 것까지 좀 배워볼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 이전에 AI 로봇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 영상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오전 11시에 평일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보기 있으니까 보시고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